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본론인데요. 환단고기 여기에서 이제 위소론에 관한 부분도 다 타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뭐 모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타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그 배경. 자,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5권이 책이에요. 크게 보면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다 저자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5분이 쓴 5종 13권의 역사서다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삼성기 상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삼성기 상은 안암로, 그리고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 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삼성기에 관해서는 삼성기가 가장 눈에 띄죠. 세조, 애종, 성종 아까 수거령이 있었잖아요. 수거령이 있을 때 세조 3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벌써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지 한 7년밖에 안 돼요. 7년밖에 안 되는데 사설을 수거한다라고 해서 안암로 원동중에 삼성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면 팔도 관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조선 비사, 이거 뻔하죠. 고조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대변설, 조대기, 가래, 대진국 때에 썼던 그런 어떤 우리 그 전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표훈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등은 마땅히 사처, 개인이 간직해서는 안 되니 이제 풀어서 쓰면은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진상을 해라.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책으로 바꿔주겠다. 이 책을 이렇게 주고 너 원하는 책 있어? 그러면 그걸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줄 것이니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마라 라고 널리 설득을 해라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설득이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닉자 처참, 예. 은닉한 자는 목을 벤다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사람들이 안 가져오니까. 그래서 안암로는 이제 삼성기 상을 지은 유불선을 모두 회통한 수나라까지 유학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다. 그리고 원동중은 원천석으로 조선조 태종의 스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사 6번을 저술하였으나 국사와 저촉된다고 하여 후손들이 소각하였다. 다 소각하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겠지만 후손들이 뭐 다 소각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이제 삼성기가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훈 삼성밀기라고 했는데 신라 10성 중에 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표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훈의 어떤 역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태백일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기 2권이 조선시대까지도 남아 있었구나, 조선 말까지도 남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군세기와 북부역인데요. 이것도 같은 시간대잖아요. 잘 보시면은 이암 선생이 1364년에 돌아가셨고 범장이 13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같은 세대 두 분이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은 단군세기의 저자이고 고려말 6왕을 섬긴 수문하시 중 지금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복외거사 범장이신데 전남 나주 출신이고요.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이시고 본명은 범세동이시다. 이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경기도 양준 천보산에서 소전거사가 천보산 퇴소하면서 행촌 이암, 이명, 범장과 해합을 하게 되는 그런 결의동맹이 있습니다. 결의동맹이 있죠. 자, 이 결의동맹이 있는데 그 소전거사께서 원래 이렇게 좀 가지고 계셨던 역사서들을 나누어줘요.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에게 단군세기 또는 단군세기를 편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외거사 범장에게는 북부여기를 줍니다. 북부여기를. 예. 그래 이 역사를 갖다가 간직해라, 유지해라, 또는 나중에 이게 드러내라 이런 거죠. 근데 이때에 뭐 약간의 뭐 전해지는 일화로 보자면은 그 이명 선생이 조금 늦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책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진영유기를 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소전거사가 이런 책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주는데 행촌이암 단군세기, 이명 진영유기, 복외검장, 북부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들이 이 환단고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행촌이암의 단군세기 그리고 범장의 북부여기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청명산인 이명 선생이 진영유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진영유기는 나중에 규원사화에 접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영유기는
그 발해 유민이 지었던 조대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가 나왔잖아요. 단군세기가 어디에 전해지냐면 손자에게 전해져요. 그 손자가 바로 이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의정과 좌의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세종대왕 때죠.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할 때인지 좌의정을 할 때인지 모르지만 이원은 이제 그때의 세종대왕을 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측근에서. 그래서 저희 조부 이암 선생께서 지으신 책임이다라고 해서 단군세기를 전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단군세기에 보면은 가림토 문자가 나옵니다. 3대 가륵단군께서 삼랑 을보르객에 명하여 38자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38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중에서 10자를 빼면은 28자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가림토 문자에서 훈민정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가림토 문자가 전해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좌의정 우의정이었던 이원, 그분이 세종대왕의 어렸을 때 스승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다. 그 글자는 옛글을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이 옛글이 무엇이냐 가지고 학계에서 분분하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지금의 어떤 이게 모방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림토는 동일합니다. 원시 한글이다. 자,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의 신대문자입니다. 신대문자, 일본의 신대문자는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다 훈민정음 모방한 거야 또는 조작이야 이렇게 퉁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가림토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퉁칠 수 없는 문자가 있다. 그게 이세신궁에 소장된 이 신대문자 중에서 AD 8세기 708년에 나왔던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신대문자거든요. 이 신대문자가 훈민정음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훈민정음엔 보이지 않는 글이 있습니다. 시옷 밑에 이응, 시옷 밑에 이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자처럼 돼 있죠. 공사할 때 공자처럼 돼 있는 이거 훈민정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자 알파벳 U자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거 이거 없잖아요. 이거 어디 있냐? 가림토에만 있습니다. 훈민정음에 없잖아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 신성한 문자, 우리 단군조선이에요. 단군조선의 문자가 대마도를 거쳐서 대마도에는 그 문자를 신성시하고 그거를 제사를 지내는 아이루 가문이 있습니다. 대마도에 가서 아이루씨 이렇게 부르면은 한 40%가 아이루래요. 그래가지고 다 뒤돌아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아이루 가문이 이게 대마도거든요. 그 대마도의 아이루 문자라고 하면서 이게 일본 열도에서 신대 문자라고 여겨지는 이 문자는 과연 무엇이냐? 이게 가림토 문자가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림토 문자하고 동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2년인가요? 일본판 환단고기가 이제 가지마 노보루에 의해서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서문에 보면 오향청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야 이거 훈민정음인지 알았더니 가림토더라라고 하는 걸 서문에 그냥 썼어요. 이미 읽어보고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루 문자는 훈민정음의 위작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조상인 가림토 문자의 해외 이주 버전이다. 훈민정음에 없는 유자형 자소와 이응 시읒 합자, 그 다음에 뭐 공자 같은 것은 아이루 문자가 15세기 이후가 아닌 그보다 훨씬 이전의 문자 체계에서 분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여기 다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원의 또 손자뻘이 누구냐면 이맥 선생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가 있는데요. 이 태백일사는 여기 보시면은 이원이 제자가 되죠. 제자. 세종의 스승이 됩니다.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원의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세종의 넷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맥 선생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수거령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수거령 세조, 애종, 성종에 걸쳐 가지고
모든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사설을 거두어들여라 라고 합니다. 자, 거두어들여라 하고 처음에는 설득을 했지만 안 되니까 10년 후에 닉자처참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책들이 뭐냐면 뭐 삼성기죠. 안암로 원동주 삼성기, 표훈의 삼성 밀기 이든지 아니면 표훈과 표훈천사 따로 있고 삼성밀기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조대기하고 대변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인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걷어들여서 불태우지는 못하지만 이 환단고기를 위소로 모는 것이 21세기 수설은 아니냐.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야, 이거 완전히 모든 걸 다 동원해요. 모든 뭐 나치자, 이건 나치즘이야, 이건 파시즘이야, 쇼비니즘이야, 뭐 해가지고 모든 언어랑 언어는 다 동원을 합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세조 예종 성종의 수수령으로 모아졌던 책이 왕실로 모아집니다. 뭐 불태워지기도 했겠지만 모아놓은 게 있겠죠. 은밀하게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맥 선생이 들어갑니다. 예. 연산군 중종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정을 보면 먼저 이맥 선생은 국정농단의 장록수를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하려다가 상소를 올리고 하니까 괴산으로 2년간 유배 생활을 가게 돼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죠. 1504년입니다. 1504년 이맥을 괴산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괴산을 갔어요. 괴산으로 귀향을 가니 처지가 마땅히 근신을 해야 되지만 너무 심심하다. 무료하여서 집에 소장한 책들을 이렇게 봤는데 상자를 여니까 거기에 가히 사료로서 전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여러 옛 노인들로부터 들은 것과 함께 기록을 발췌했다. 그러니까 기록에 흥미를 가진 거예요. 이런 사료들에. 그러나 책으로 만들지는 이때는 못했다. 이게 1504년입니다. 근데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다시 왕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중종 반정으로 복원된 이맥은 왕실의 외척, 청리라고 해요. 청리로 규정하여 견제를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청리이니까 사관원 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 시키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왕실의 외척이라는 거죠. 아까 보셨죠? 이원의 손녀가 왕실과 결혼을 하잖아요. 왕실의 외척이라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결정적인 겁니다. 오히려 왕실의 혼맥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이원이 좌의정을 지는 명문가 자제로서 왕실과 혼맥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왕실의 내밀한 공간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선 자격을 갖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찬수관이라는 뭐 그 신분이 없는데 그거 뭐 실록에도 없는데 실록에 없는 보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직이 없어도 나 이제 왕실 외척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왕실에서 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사료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본 겁니다.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16년 후에 중종 14년 1520년에 내가 찬수관으로서 내각의 비서들을 얻어 그것을 읽고 이내 예전 원고를 다듬어 순서를 정해서 그것을 다시 편찬하여 태백일사라 이름 짓는다. 이런저런 연유로 감히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고 이를 비밀리에 소장하여 집 밖의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집 밖에 내놓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선 수거령에서 모였던 대변설 조대기라든지 아니면 삼성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태백일사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태백일사에 들어가서 뭐에 의하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기에 의하면, 대변설에 의하면, 단군세기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대변경, 표훈천사, 조대기, 삼성밀기, 대변경, 조대기, 삼성밀기, 대변경, 삼성기, 대변경, 조대기. 그래서 대변경, 조대기라든지 이렇게 수거하라는 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그냥 다 쓴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요 부분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태백일사라고 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에 8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8권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를 비밀리에 소장하여 집 밖에 내놓지 않았다. 고성이씨 가문에만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가문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조상님이 이거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가지인데 그러니까 비밀리에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이게 이기 선생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가 좀 쭉 많이 지나오죠. 한 300~400년 지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학 이기 선생이 태백일사를 가지고 있으신 거죠. 해학 이기 선생이 태백일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기는 누가 갖고 있냐? 계현 선생이 갖고 있었어요. 안암로의 삼성기. 그리고 가까운 동네에 있었던 백감목의 서당에서 삼성기를 가져오고 이형식이라는 분의 그 또 이제 삭주에 있으시니까 이분을 통해 가지고 뭐 단고세기 북부역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 책을 해학 이기 선생과 함께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이 해학 이기,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온초 계현수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운명적 만남이 언제냐? 대한제국이 형성될 때 1897년입니다. 우연하게도 이제 대한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이때 스승 해학이기와 계현 선생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 역사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일육 선생은 이 계현 선생이 광무 초년부터 해학 문화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권 한 권씩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고세기를 그냥 습득해가지고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것도 좀 교정을 했겠죠. 그래서 계현수의 단권세기가 1897년에 만나고 98년 바로 그리고 99년에는 태백일사를 또 정리를 하고 이 태백일사는 바로 이기 선생에서 받아가지고 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라고 해서 태백일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태백일사 속에 있는 천부경을 갖다가 해설을 합니다. 천부경 요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먼저 태백일사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거 태백일사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태백진훈도 해서 이제 우리가 천부경 3일신고 있잖아요. 오늘 받으신 거 이렇게 봉투에 받으신 걸 보면 천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3일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참전개경 대신에 홍범구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홍범구주를 세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홍익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익삼서, 우리 홍익문화를 드러내는 홍익삼서가 들어가 있는 봉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경전입니다. 아, 이 안에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걸 먼저 묶는 거예요. 이걸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에 초강본이 나오기 전에 먼저 홍익사서를 이렇게 묶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1971년에 환단휘기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야 환단휘기 만들면서 환단고기로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 위서론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환단휘기는요. 홍익사서의 주석을 단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초반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79년에 나오는 이 환단고기가 드러나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단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환단휘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홍익사서 천부경에 주석을 달고 이거 어떤 거야? 3일신고에다 주석을 달고 태백진흥에 주석을 달고 이겁니다. 이게 저기 환단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환단고기란 이름은 있었어요. 근데 환단휘기라고 했다가 환단고기로 바꿨다 이름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은 호남의 3대 명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가셨죠. 1905년에 여러분 나철 오기호 아시죠? 나철 오기호 대종교. 예, 이분하고 이기 선생이 같이 있잖아요. 홍필주.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을사늑약 체결할 무렵에 일본으로 동경으로 건너가서 이등방문 나와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등방문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인데 여기 보면 이기 선생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909년에 단군교라고 처음에 이름을 짓잖아요. 대종교라고 안 하고 단군교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단군교 중광식에도 해학 이기 선생이 참여를 했는데 안 맞다. 사관이 안 맞다. 단군교는 또 이제 대종교로 바뀌게 되는데 단군개천이에요. 개천절이 지금 단군개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화농천왕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단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이기 선생의 생각은 아니 이에 화농천왕도 있고 환인천재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관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대종교는 우리끼리 하나 만드시죠. 이게 단학회입니다. 단학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군교 중광식에 참여했던 해학 이기 선생은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였으나 대종교와는 또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역사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계엄 선생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우리의 학회를 만듭시다라고 해서 단학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리산
마리산 참성단에서 제를 지내고 그런데 1909년 7년에 이기 선생은 이때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아, 이제 완전히 세상이 넘어갔구나라고 하면서 단학회를 만드셨지만 단학회에 관한 것은 개연수 선생의 모든 걸 남기고 이제 절식자진하셨다. 7월 달에. 그리고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단군교란 이름 그대로 쓰겠다. 정은보 선생의 단군교가 있고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시는 것이 마초 선생이 대종교로 해서 무장항쟁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연수 선생이 있고요. 1897년 해학이기 선생을 만나고 1909년 해학이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 이기 선생이 감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편집을 하여 15년의 시간의 정성을 들여서 1911년에 환단고기 초간본이 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발간이 된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4년에 한국호를 쓴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 신규식 선생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슬프다. 원동중 산성기, 표본천사 이런 우리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책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을 얻어볼 수가 없구나라고 했지만 그 책이 이미 1911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학이기와 운초개연수가 5권을 합본하여 환단고기 초간본을 1911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79년에 그 책이 나올 때 이렇게 쓰게 돼요. 이율 선생이요. 초판은 1911년이다. 분명하게 쓰죠. 초판은 광무 15년이 1911년이며 그때 30부를 발행을 했고 재판이 바로 1979년에 100부를 발행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뒤에 이렇게 써 놓으셨죠. 환단고기는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수라고 하는 건 뭐냐? 꼭 주석을 달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승과 제자가 원문을 함께 읽고 사료의 의미를 토론하고 요건 것 같습니다. 그러냐 뭐 이러면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술 방향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내용 전반을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의 흔적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감수에 따라 감수를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증거를 대자면은 예전에 행촌 이암 선생의 3서가 있는데요. 단군세기, 태백진훈, 농상집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백진훈 이게 이제 태백경이에요. 여기에다가 감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효산자가 교종을 받다, 주석을 달았다 이게 나오거든요. 효산자가 누구면 해학 이기 선생이에요. 해학 이기 선생이 태백진훈에 이렇게 이걸 달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단고교에도 그런 주석을 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요거 태소씨는 태소함에 있었던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 선생의 주석이 달린 태백진훈을 본다면은 단군세기도 감수나 주석 가능성이 있고 환단고기 역시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사본 환단고기도 있죠. 등사본 환단고기가 지금은 책으로 나왔을 때 1909라고 붙여서 나왔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기주. 근데 이기 선생이 내가 이기주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선생이 직접 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기 선생의 말을 듣고서 뭔가 써놨거나 이런 저본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기주라고 옮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친필 주석은 아니다. 그러나 전승 계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기 선생은 어떤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의견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전승이 되고 있는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환단고기는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거쳤고 개연수 선생이 내가 정성을 들여서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서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개연수 선생이 직접 쓴 최근에 발굴된 게 있어요. 1917년 광명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광명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개연수 선생의 필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는 해학선사의 유촉을 받고 나서 오로지 고전을 모아서 편집하는 것에 임무로 삼았다. 유촉이 뭡니까? 유언이에요. 유언. 해학선사의 유언이죠. 그 유언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삼신일체 도가 나라가 망한다고 그만둘 수가 없고
나라는 반드시 삼실일체의 도가 있으므로 흥하나니 마땅히 개헌수 그대는 힘쓰라. 그리고 이 환단고기를 꼭 내야 한다라고 해학이기 선생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유촉을 받들어서 내가 이걸 정성스럽게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송암 오동진 여천 홍범도 장군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자금을 대어서 자금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30건을 인쇄 경비를 조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동진 장군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광복군 총영장입니다. 임시정부 산하에 처음에 가장 먼저 인정받은. 그래서 15,000명의 독립군을 지휘를 했고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분이고요. 홍범도 장군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봉오동 전투로 알려져 있지만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1937년에 고려인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요. 이주를 당했을 때 이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로 들어가서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저 고려국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생을 마감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신데요. 제가 크질 오르다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전 현충원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서 이렇게 대한사랑에서 가서 초관보를 후원해 주신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대전 현충원 안장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또 제를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김한민 감독도 같이 있죠. 개헌 선생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천부경과 관련된 거예요. 1916년 가을에 천부경을 발견했다, 탑본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전했냐면 개헌 선생이 윤효정에게 전합니다. 윤효정 또는 윤효정에게 소식이 전해지죠.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를 같이 했던, 그러니까 해학 이기 선생하고 개헌 선생하고 같이 대한자강회 1907년 대한자강회 같이 했던 이 윤효정 선생에게 전달이 되고 이 윤효정 선생은 북경으로 가서 1918년에 전병원에게 천부경 내용을 전달합니다. 전병원은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에서는 그 굉장한 그런 어떤 도가계통의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1920년에 정신철학 통편을 낼 때 맨 앞에 천부경을 넣게 되죠. 거기서 개헌 선생이 실존 인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부경이잖아요. 그래서 전병헌 선생이고 1920년 이렇게 남게 됐고 21년 단군교회 단탁에 보면 개헌 선생의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지. 그 다음에 이시영의 감시 만화에도 개헌 선생이 언급되고 있고 영변 군지에도 1942년에 개헌수가 1917년에 천부경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개봉호 선생 1950년에도 개헌 선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개헌 선생은 실존 인물로서 전승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헌 선생이 환단고기 초간본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역사 학교를 만듭니다. 역사 교육기관 배달의숙을 만드는데 이때 자금이 또 어디서 갔냐면 석주 이상영 선생과 오동진 장군이 자금을 대어서 배달의숙을 짓고요. 배달의숙의 매거진을 만듭니다. 매거진을 만들어서 그게 몇 회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남만주에 보면 관전현이라고 있어요. 삭주 여기 원래 사셨잖아요. 압록강을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삭주에서 관전현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관전현에서 배달의숙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추정되는 곳은 여기쯤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언제 가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단고기를 공부했던 배달의숙.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개헌 선생이 1920년에 피살이 됩니다. 밀정 가명극이라고 처음에 나오죠. 누가 살해를 했냐? 가명극이다. 독립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악독한 자가 가명극 등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독한 자다.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단학회원 중에 하나가 이제 단학회 가문 중에 명창하라고 있어요. 명창하가 있거든요. 그 명창하를 가문을 갖다가 4번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수색하고 방화하고 부인을 난타해서 중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옥을 방화하는 거의 몇 개월간의 과정에서 명시일간은 겨울에 이제 설상을 방화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밀정 가명국의 무리들이. 그래서 홍석납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홍석이잖아요. 붉은 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운초개헌 선생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달우숙을 기습하여서 3천여 건의 책과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계현 선생을 체포해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체포 고문 끝에 살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해서 사지를 절단을 해가지고 압록강에다 던져버렸다. 그때 스승 계현 선생의 죽음을 목격한 14세 이율 선생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는 뭐 환단고기가 30권 중에 한 권이 뭐 이율 선생이 이때 전달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그 추정컨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때 청소년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환단고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관집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관집에 이것도 글이에요. 그대로 있는 글입니다. 원래. 이제 계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수습해 놓고서 천하에 천하의 천부경의 오묘함에 도달한 자는 오직 운척뿐이로다. 중간에 글이 있는데 이제 뺐고요. 홀로 마음을 닦으며 상을 치르니 슬픔이 비할 데 없다. 이관지 선생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궁극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6대 단학회장인 그 이율 선생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을 오늘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기 계현수, 3대 최시영,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을 통해서 6대 이율 선생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율 선생이 한 40대 되었을 때 이제 6대 단학회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단학회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부진들이 다 있습니다. 회장, 명예회장, 고문들이 있고요. 간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화사라고 해서 뭐 이런 분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지부장, 우리 대한사회 지부장 있잖아요. 지부장들이 다 있어요. 그게 수백 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대 단학회장 최시흥 장군이 있는데, 최시흥 장군은 3대 단학회장을 맡고 그의 친동생 최시찬이 재정을 맡아요. 재정을 맡는데, 지금도 보면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장신 교수는 이율이본 단학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논문 2개를 쓰고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게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을 들어가요, 교수로. 이율입 선생을 갖다가 모독하는 논문을 2개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단학회를 정말 조작했냐? 단학회는 원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오봉록 지사입니다. 1981년에 돌아간 독립유공자인데요. 천마산대에 입대를 해요. 이분이 그 1977년, 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했던 것이 요 삭주군지, 삭주군에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사이에 천마산대 대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자, 여기 보면은 삭주군지가 있고요. 여기 보면 66명이 있어요. 자, 66명의 명단을 보면은 쭉 그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천마산대 대원들, 그들의 신상 이거거든요. 2명은 배신했다. 배신자들을 적어놔요. 와, 이런 걸 가짜로 적어놓겠어요? 66명 있습니다. 자, 66명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66명 중에서 13명이 독립유공자로 지금 공식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15명은 독립운동의 행적이 추적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검색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28명 정도, 42% 정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나머지 분도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66명이 실제 있었던 그런 거다. 오봉록 지사의 기억은 매우 정확했다. 근데 이분이 증언한 게 뭐냐면 최시흥 장군이 이 천마산대 대장이 단학회 3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동생이 있는데 단학회 재정보조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율입 선생을 적었는데 나이가 어려 천마산대에서 만주로 왔다 갔다 한 통신원 역할을 했다. 이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건 글씨를 캡처한 거니까요. 최시흥 단학회장, 최시찬 재정보조 이렇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유립인데 이유암이라고 썼어요. 삭주군 출신의 나이가 어려서 천마산대 만주 통신원으로 활동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유립 선생이 주장했던 게 그대로 맞는 거죠. 다른 오봉록이라고 하는 분이 교차 증언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3대 최시흥 장군이 증언이 됐잖아요. 그건 뭡니까? 1대 2대가 있다는 거죠. 3대가 그냥 나와요? 1대 2대가 있어 나오잖아요. 그 1대 2대에 대한 합리적인
지금까지 증언을 보면 해학 이기 선생, 그다음에 계현 선생, 1920년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바로 20년부터 천마산대를 맡았던 최시흥 장군이 당연히 이렇게 맡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덕수 장군에게, 그다음에 이용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시흥 장군은 만주 관전에 오동진 장군이 이끄는 광복단에 가입을 하게 돼요.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면서 너는 압록강을 건너서 천마산대에서 활동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서로 다 연관이 있어요. 다나케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재정 보조로만. 재정을 이렇게 환단고기를 출간하는데 재정을 주셨던 오동진 장군이 3대 단학회장에게 이렇게 해서 천마산대를 국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천마산대는 끊임없이 국내 진공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6월 16일에는 천마산대 군대 약정을 하는데 130명이 운집하고 최대는 5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밀정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경찰서를 습격하고 이런 활동들, 그리고 자금을 확보해서 이때 뭐 친일파 거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돈 내놔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압록강을 넘어가서 광복군 청룡에 자금을 대는 겁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너무 간도 척결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오니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넘어가요. 압록강을 넘어가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광복군 사령부에 제2영장 오동진, 제4영장 최시흥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24년 잡히고 1925년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게 된다. 작년이 이제 순국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에 보면 이 최시흥 장군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현상금이 2억이었거든요. 지난 5, 6년간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 겪으셨던 처절한 전투와 고된 싸움을 이제 무엇으로 기념할 수 있을까요? 장군의 호령은 원수들을 떨게 만들었다. 이런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학회 4대 회장은 이덕수, 이분은 이제 얼굴이 없어요. 이덕수가 있는데 이덕수 이분은 3.1 운동 설업운정서, 그러니까 대부분을 석주 이상용 선생과 함께 합니다. 쭉 해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이상용 선생이 하시잖아요. 그때 특별 경비대장을 하세요. 비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 경비대장으로서 임정에 반항하여 총을 쏜 누구를 체포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이용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거의 20년을 감옥에 삽니다. 19년 3개월. 이걸 어떻게 버텼을까? 19년을. 1905소 나오시는 분이에요. 뭘로 버텼냐라고 하니까 천부경으로 버티셨어요. 여기 이제 남아있는 시인데요. 광명을 숭상하는 고향을 떠나 외적의 감옥에 갇힌 몸이나 천부경을 낭랑히 암송하니 가슴속에 비갠 달처럼 맑은 기운 솟아나네. 나의 도를 구함에 1억 번을 읽으면 가히 통할 수 있으려나. 천부경을 1억 번 읽으면 가히 통할 수 있으니 조국의 독립은 곧 천부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천부경 찬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뭐라냐면 이제 여기서 이일입 선생을 찾죠. 이용담 선생이 해방 이후에 다시 천마산에서 천제를 지내자. 다시 시작하자. 개천절에 천제를 지내고 단학회를 부활을 시킵니다. 중간에 없어졌겠죠. 당연히. 없어졌다가 단학회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단학회 기간제 태극을 만들었는데 이 태극을 주관이 누구냐? 이일입 선생을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하고 1946년에는 이 태극에 뭘 썼냐면 신탁통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이일입 선생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태극은 폐간이 되고요. 그리고 삭주 검찰소의 구금이 2개월 만에 무혐의로 출감되었다. 이게 뭐냐면 신탁통지 반대 때문에 2달 동안 여기 이제 삭주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에 월남하는 도중에 또 해주에서 붙잡혔어요. 4개월 만에 또 출감해서 그 해 추석, 1948년 추석에 몰래 월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월남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이제 경비소가 있어가지고 이거 전원 연결되나요? 배터리가 지금 꺼져간대요. 그러네. 잠시만요. 전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 전원, 노트북. 자, 그러면 이제 꺼질 때까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자, 평안도 삭주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로 내려와서
대전에서 1963년부터 76년까지 사시게 되는데 이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정서본이 생겨요. 1949년 오형기가 이을입의 환단고기를 정서를 합니다. 이 오형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단고기 초반본이 있었는데 초반본에 써 있는 그 서예체보다 훨씬 더 그 한자를 잘 쓰는 분이 바로 이 오형기였거든요. 붓글씨에 등했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율입 선생을 이 1949년에 이때 그 대영절에 강화도 마리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 환단고기를 바르게 좀 이렇게 바른 글씨를 좀 써달라 정서하는 일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글씨가 거칠어서 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조상의 옛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거 쓰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승낙하고 환단고기 속에 있는 삼성기 상하, 당군세기 북부역기, 태백일사가 다 실려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야 쓰기를 마쳤다. 한 달 동안 쓰신 거예요. 오형기. 네, 이분이 한 달 동안 쓰셨다. 1949년에 이게 이제 오형기 선생의 벼루고요. 네, 벼루가 되겠고 오형기 선생이 쓴 3.1신고 병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형기 선생의 가족을 최근에 전재호 연구원께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거 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서체 이거는 오형기 자기 아버지 그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원문 저기 보면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서체가 그대로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1949년에 49년본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율 선생은 대전에 안착을 하십니다. 1963년부터 76년까지 13년간 대전 은행동에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는 뭐 했냐면 아니 이율 선생이 무슨 태백교 종교인이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종교인, 교주다. 근데 교주가 헌금도 안 받고 교주가 무슨 뭐 일주일에 무슨 전도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주가 뭐 합니까? 교주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교주가 아니라 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쪽에 있는 대전고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역사를 가르쳐 주마라고 해서 그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 2층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게 10여 명이 되었다. 처음에 이제 양종현 선생이 먼저 왔는데 오선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0여 명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냐면은 환단고기를 편찬한 그 기획 선생님의 얼굴은 어떤 것이다 그려라라고 하니까 만화지망생이었던 양종현 오일용. 오일용은 축구 만화로 아주 유명한 제가 만화가게 갔을 때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오일용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계현 선생 초상화가 그래서 두 개가 남아요. 지금까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갓을 쓰고 하나는 민머리가 되어 있는 두 개가 남고요. 이 양종현 선생은 이 백년의 여정이라고 해서 이율입 선생 평전을 쓰신 분이죠. 이율입 선생 평전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간본을 보았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1960년대 고1 때 선생님 댁에서 환단고기 목판본을 보았습니다. 책의 끈이 끊어져서 애쓰시는 걸 보고서 제가 이 끈을 묶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엮어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좋아하셨다. 요게 이제 초간본을 본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간본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의정부로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너무 궁핍하게 그렸는데 그때 이제 집에 5개월 체고를 했는데 그때 박창암 장군의 도움으로 백내장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차 군산에 보면 공안과라고 있어요. 지금도 좀 유명한 공안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반도주로 오해한 집주인이 책들을 처분했다,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책들이 고물상에 넘겨지고 그 와중에 환단고기 초간본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 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양종현 선생이 증언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때에 기억으로 모든 걸 되살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에요. 기억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지만 그 기억만으로 다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1949년 오형기 환단고기 정서본이 있잖아요. 그 정서본의 존재감이 이제